공시 가격을 3년간 동결해서 세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게 제 공약이에요. 네. 이게 문정부가 하는 편법 증세, 꼼수 네. 증세예요. 부담할 탐세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건 이건 죄악이에요. 직장과 주거가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 있어야지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면 이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쓰는 현대인들에게 출퇴근의 이동 시간을 2-3시간씩 하라 그러면 그거는 죄악이죠. 네. 직주근접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서초갑 지역구에서 3선으로 또 활동하셨는데 뭐 지역에서 이런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뭐 재건축 개발 쭉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좀 기억에 남는 거, 뭐 주민들이 칭찬하는 것들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39개 단지가 성사되는데 이혜훈이 제일 애썼다. 이혜훈 공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해 주셔서 네. 언론도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 주셨고 주민들이 많이 등 두드려 주셨어요. 그동안 좀 39개 단지가 성사가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에 갖가지 허들을 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굉장히 장고한 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민들 동의도 다 얻어야 되는데 주민들과 세입자, 소유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 충돌하고 큰 평형, 작은 평형, 또 목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와 층수에 따라서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인분들도 예, 근데 이제 그 또 주택 안에서도 소유주와 세입자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주택과 상가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고 이게 또 그 안에 또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나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상가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뭐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다든지 우체국이 들어와 있다든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걸 다 조정을 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박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추진위 설립하는 거 2년 안에 못 끝내면 일몰제, 2년 안에 일몰제 걸리면 그냥 직권해제. 추진위 설립을 겨우 통과했더라도 또 2년 안에 조합을 설립 못하면 요것도 2년 일몰제.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허들을 다 두셔가지고 여태까지 단계를 다 거쳐왔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걸리면 쫙 일문제가 돼서 그냥 직권 해제가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서울시가 그런 거를 일몰제 이런 거를 그냥 공지만 자기들 해놓으면 조합들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일일이 그런 거 이제 저희가 메인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이런 거 있다 알리고 조합에 요걸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요걸 빠져나가려면 요런 서류를 준비해서 요런 거를 내야 됩니다. 해서 또 같이 뭐 주민들 설득도 하고 동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요런 거 12년 동안 한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한 팀이 돼서 일을 하는 거죠. 조합원들하고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주 무리하고 부당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미 집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집을 허물어 버린 사람들한테 갑자기 분양가를 후려치는 거는 이거는 부당한 거잖아요. 네. 그거 이제 계속 국회에서 주장해가지고 이거 유예를 얻어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종부세이기는 한데 1가구 1주택에게 부당하게 매겼던 거. 그다음에 부부를 별산을 하지 않고 합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매겼던 거. 이거 이제 위헌 소송 우리 서명운동 막 받으면서 제가 법 개정안도 내고 이거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헌재가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주장을. 제가 낸 개정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6,342억 원이 환급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혜훈이 애썼다고 많이 보도해 주셨고 그다음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재건축을 하다 보면 부담금을 굉장히 부당하게 이 관청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226억 부당한 재건축 부담금 취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싸워서 얻어내고 네. 이러는 거죠. 뭐 드리려면 끝이 없는데 근데 진짜 답답한 건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공급 제가 늘려야 된다고 한 몇 년 동안 주작했더니 저희 이제 주자들도 요즘은 이제 제 얘기를 많이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공급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잖아요. 네. 몇 년 동안 외롭게 주장할 때는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젠 드디어 다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늘려야 된다. 이걸 받아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말은 누구나 쉽게 해요.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이혜훈은 실적이 많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혜훈을 꼭 좀 눈여겨 봐주십시오. 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 정부라든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그렇게 되면은 그 재건축 단지들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시거든요. 그게 이제 네. 몇 군데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서울 전역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3개 그 중에 절반만 풀려도
한꺼번에 재건축이 되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하지만 풀린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알아도 그러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네. 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구나 하면 집값이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책이고 즉효약인 게 공급이 안 될까봐 다들 불안해서 영끌에 패닉 바잉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공급이 꾸준히 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거야 라는 확실한 시그널만 줘도 사람들이 안심을 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불안감이 가라앉으면 집값은 안정이 네. 됩니다. 뭐 한두 개 재건축만 되고 나머지 다 재건축을 묶어버리면 거기는 집값이 네. 뛰겠죠. 네. 그게 아니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강북 얘기를 했는데 많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하면 자꾸 강남을 연상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강남 집값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정말 잘못한 부분이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본인은 늘 주장하셨으면서 강북에 집중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았잖아요. 네. 강남은 사실 그렇게 많이 가로막진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음마하고 잠실주공 5단지하고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몇 군데 단지를 빼고는 사실은 해제한 건 없거든요. 네.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근데 강북은 아예 해제를 대규모 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이 서울시장이 되면 그 해제된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들을 완전히 부활시키겠다. 주민이 원한다면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날개를 달아드리겠다. 강북이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로 부활이 되면 강남 집값 걱정할 이유가 네. 없죠. 네. 예.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북에 뉴타운 활성화한 그런 거를 좀 연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뉴타운은 이제 보면 조금 두 가지 어려움은 있었어요. 너무 대규모로 하는 바람에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이게 추진이 좀 안 됐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좀 마음이 조급해서 그랬는지 조금 너무 급하게 몰아붙인 게 있었어요. 몰아붙이다 보니까 좀 불만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대규모 단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묶어온 대로 해주는 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공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도 많이 되고 있고 정부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시세에 맞게끔 이제 현실을 20%까지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또 뭐 각종 세금이랑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뭐 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세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 상승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공약이 네. 공시가격을 3년간 동결해서 세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게 제 공약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시가격 잘 아시지만 지금 60% 평균 수준인 걸 90%까지 10년 안에 올리겠다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그러면 세부담이 한 30%포인트 오르나 보다 이러시는데 오산이에요. 3배 이상 올라요. 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누진세가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0%포인트 과표가 올라버리면 세금 부담은 세율이 워낙 누진적이라 3배 이상 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렇고 공시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7개 세금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아마 다들 지금 너무 힘드실걸요. 네. 너무 많이 받아가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 있잖아요. 거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부담금. 그걸 다 합하면 사실 64개 정도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근데 이 64개 항목을 제가 다 시뮬레이션을 못 해봤어요. 네. 근데 딱 2개만, 그 중에 2개만 시뮬레이션 해봤는데도 3배 이상 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64개를 다 해보면 이게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게 문정부가 하는 편법 증세, 꼼수 네. 증세예요. 사실 증세라고 말은 안 하면서 사실상 증세보다 이거 몇 배를 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근데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코로나 국면은 다들 소득이 줄었어요. 벌이가 끊겼잖아요. 네. 벌이가 줄거나 끊겼는데 세금을 부담할 담세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건 이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내년에 코로나가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이란 기간을 잡은 거고 3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다 사람들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세부담 동결이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세부담을 동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죠. 국회가 저러고 있으니까 국회를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제가 착안을 한 거예요. 네. 공시가격을 많은 분들이 그럼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시가격을 전국의 22만 채 표준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네. 근데 22만 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주택은 지자체장이 그 표준주택을 감안해서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네. 이거를 동결시키겠다는. 그래야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벌이가 준 분들, 네.
벌이가 끊긴 분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숨통이라도 틔워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부동산과 이 집값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이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도 하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이 서울시 개발 구상을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네. 보존과 재생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재생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재생과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재생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은 보존이에요. 네. 근데 보존은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보존을 모두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대문, 제가 이제 지역구가 동대문인데, 동대문에 가면 답심리나 전농동에 굉장히 오래돼서 낡고 노후한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전역에 많습니다. 종로에도 많고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낡고 쓰러져 가고 안전도가 정말 쓰러질까봐 걱정인 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기에 대량 공급이 돼가지고 낡고 노화돼서 유통기간이 끝나버린 집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모닝도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소봉차는 못 들어갑니다. 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런 주택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 역할을 다 했으니 허물고 새 집을 짓고 싶다. 이게 주민들의 소망 네.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을 자기 보존이라는 대권 브랜드를 고집하느라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 또 국민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어요. 네. 거기다 기념관 짓고 박물관 지면 쓰러지던 집이 세워집니까? 네. 바로? 빗물 새는 게 없어져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닝이 들어가게 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너무 곳곳에서 많이 하신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뺑기칠한다. 네. 그거잖아요. 펜스. 보존이라는 게. 그래서 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게 그분의 보존 사업인데, 그 보존 사업에 혈세만 어마어마하게 넣고 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보존 끝내야 된다. 근데 이 보존이 왜 나왔냐? 자기 대권 노름하느라고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개발은 민간이 하겠다는 거, 국민들이 하겠다는 거, 불법 아니면 허용해 드려야죠. 네. 허용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서울은 인구 밀대가 높은 메트로폴리탄이잖아요. 네. 우리랑 유사한 도시가 다른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홍콩이든 싱가포르이든 뉴욕이든 동경이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보면 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초고밀 개발을 허용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서 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의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법으로는 300% 용적률을 허용해 놨는데도 서울시가 조례로 250%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서울시장에 가서 법상 한도까지는 다 풀어야 됩니다. 법상 한도를 다시 올리는 건 이제 국회에 어떻게 보면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다음 싸워 나갈 문제죠. 근데 이제 물론 서울시 전역에 동일하게 용적률을 적용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네.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어떤 데는 더 올리고 어떤 데는 더 낮추고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형별 지역별로 유연성 있게 용적률을 적용하는 거. 물론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뭐 상가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나 다 용적률 상한이 다르니까 그건 그대로 틀을 가져가되, 똑같은 상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저는 어쨌든 지금 서울은 밀도는 조금 더 높이는 게 맞다. 특히 사대문 아니라고 우리가 부르는 도심은 더 밀도를 높여야 된다. 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더 그렇고 직주 근접이 중요해요. 직장과 주거가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 있어야지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면 이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쓰는 현대인들에게 출퇴근의 이동 시간을 2-3시간씩 하라 그러면 그거는 죄악이죠. 네. 3기 신도시를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곳에다가 만들면서 귀하들은 집주 근접하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주 근접하게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의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직주 근접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해드려야죠. 편리하게 해드리는 게 시장의 의무인데 왜 시장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는 것을 막습니까? 그건 제약이라고 봅니다. 네.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저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강북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왜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가려고 그러죠? 비싼데도 거기를 그 비싼 집값을 감내하면서까지 강남에 몰리는 이유는 교육하고 인프라예요. 근데 이제 교육은 조금 접어놓고 이제 인프라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보다는 인프라니까 네. 인프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지금 필요한 게 교통망하고 주차난이에요. 교통망은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 때 많은 골격을 세워놔서 사실 박원순 시장이 와서
뭐 도시 인프라를 교통 인프라를 토거는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중단시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단시켰던 걸 풀기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동부간선 지하화 그거를 한동안 그 사람이 멈춰 세웠잖아요. 나중에 말기에는 본인도 잘못한 걸 깨닫고 다시 하겠다 했지만 진도가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스피드업 하면 되는 거고 서부간선 지하화, 동부간선 지하화, 뭐 그다음에 각종 경전천들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주차난에 대해서는 지금 강북은 완전 주차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막 심지어 칼부림까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서울 전역에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하냐? 저는 학교 운동장, 그다음에 공원 지하, 학교 운동장 지하, 공원 지하, 도로 지하 이걸 다 활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몇 군데 학교 운동장을 제가 제 지역구에 있을 때 외국인 학교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동네가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이라 주차 시설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주차 전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주민들 주차장으로 내놓는 학교를 선정하겠다. 공고에 그걸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했더니 주민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강북의 경우는 또 제가 동대문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수영장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 수영장을 요즘 보면 이제 민간업자들이 잘 하는 게 없더라고요.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지하에 주차장도 넣고 이걸 몇 층을 하면 주차도 많이 되고 수영장도 몇 개씩 들어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수영장도 넣고 문화복합시설을 넣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넣어주는 걸 서울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주차난도 해소하고 뭐 문화시설, 복지시설도 넣어드리고 희망하는 데부터 먼저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이 많을 걸로 압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가 애들 수영장 때문에 또 좋아해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또.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 이제 지금 그렇게 한 초등학교들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애들 수영 교실도 열 수 있고 또 학교가 그런 문화시설들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대신 주민들이 이동하는 통로하고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통로하고를 분리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아이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드리면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 인프라 얘기를 뭐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뭐 교육 측면에서는 강남북 뭐 이런 격차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장기적인 문제긴 하지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게 서울시가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과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을 결합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 에듀테크 빅뱅으로 일자리 빅뱅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제 공약인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로봇이나 AI나 챗봇 같은 것을 학교 교육 현장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체의 신비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러면 가상현실 영상, 3차원 영상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냥 선생님 말씀만 듣던 거하고 달리 3차원 영상에서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피가 어떻게 돌고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3차원 그 가상현실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선생님 개개인이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이런 4차원 인재들을,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맡겨서 일자리를 주고 만들어낸 영상들, 교재들, 이거를 서울 전역의 모든 학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교재 제작이나 그런 거에 드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애들 개별 맞춤형 지도도 할 수 있고 생활지도, 인성지도 이런 거에 훨씬 더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좋고 그렇게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디지털 인재를 가르치는 걸 초, 중, 고에서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중국은 벌써 2023년이면 벌써 2년 후잖아요. 2년 후부터 초등학교 교실에 로봇을 투입합니다. AI 교사를 넣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예 그럴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빨리 서울시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핀란드 같은 나라는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의무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빨리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인재들을 초, 중, 고에서 길러내야 돼요. 코딩,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를 초, 중, 고에서 레벨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려면 교사들 필요하잖아요. 그 교사들도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고. 근데 이런 4차원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인재를 길러내서 이 인재들이 또 만들어내는 뭐
제가 서울형 오픈 API도 하겠다는 거고 서울형 실리콘밸리도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또 창출되어지는 이제 2차, 3차 일자리라는 건 또 무궁무진한 거죠. 에듀테크 빅뱅으로 일자리 빅뱅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제 네. 공약입니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께서 이 서울시의 부동산과 개발, 교육, 인프라 관련해서 정책들에 대한 구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신가요? 네. 많은 사람이 많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적을 낸 사람, 그 일을 실제로 해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꼭 눈여겨봐 주시고 저 이혜훈은 이력서 자체가 경제학